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신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준혁입니다. 고지식 콘서트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는 사실 저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제가 80년대 군대 생활할 때 고양시 바로 위에 있는 파주에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훈련을 고향으로 많이 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제 친누님이 고향 정발산역 그 옆에 살고 계십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 이렇게 거처하시던 데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한 100m 옆인가 대략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원 살고 있는데 우리 누님은 고향 살고 저는 수원 살고 그래서 우리 남매가 새로운 특례시에 둘 다 살고 있다 이러면서 뭐 농담도 하고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고향은 뭐 역대 국왕의 능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예, 구리 쪽에 이제 동구릉과 함께 바로 이제 고향 쪽에 이제 서원릉, 서삼릉이 있으면서 우리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이 가장 중심적으로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역대 국왕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양시에 계신 많은 시민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고양시청의 또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국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리더들의 어떤 삶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함으로써 이렇게 새로운 자신의 삶도 개척해 나가고 또 변화시키는 것들도 어떨까 합니다. 사실 그 역대 우리나라 국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세종, 정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뭐 대왕 이런 소리 듣는 분이 신라를 통일로 이끌었던 뭐 문무대왕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신라까지는 너무 좀 멀리 간다고 생각하면서 고려시대 때 국왕들 별로 기억을 많이 못해요. 뭐 태조 왕건이나 아니면 뭐 네 번째 국왕이었던 광종, 실제 광종 때 이제 황제를 칭했던 국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사책에서 광종 이야기는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광종을 뭐 대왕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의 어떤 많은 분들이 세종과 정조에 대해서는 대왕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 정조대왕. 세종대왕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뭐 대마도 정벌도 하고 사군육진 개척도 하고 또 최근에 영화 천문도 나왔잖아요. 그죠? 황제만이 할 수 있는 천문 연구 이것을 조선의 국왕이었던 세종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종 때 또 달력도 만들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뭐 훈민정음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그 정조 때는 세종 시대에 했었던 많은 일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주력 많이 했었습니다. 정조는 훈민정음을 세종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활성화했고요. 천문 연구도 더 활성화했었답니다. 세종 때 만든 달력을 어떤 서양의 어떤 달력과 결합시켜서 시연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력도 만들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개혁, 뭐 많은 일들이 정조 때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 정조를 사람들이 더 높이 평가하거나 혹은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조의 삶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특히나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삶이 또 굉장히 드라마틱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방송, 뭐 사극 혹은 뭐 영화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사도세자 정조 아니겠습니까? 그 몇 년 전에 그 아주 유행했던 드라마 뭐 성균관 스캔들 거기에 사실 그 F4라고 이야기되는 그 멋진 그런 그 배우들의 이야기가 기억이 많이 나지만 그때 성균관 스캔들 시대가 바로 정조 시대였고 그 국왕 정조 이야기 혹은 뭐 바람의 화원 이것도 역시 김홍도 신윤복 이야기 같지만 정조 이야기.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드라마 이산이라든가 영원한 제국 또 뭐 CGV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만들었던 미스테리 8일 이런 모든 것들이 정조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또 영화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정조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정조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던, 그래서 신하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소통을 했던, 그리고 그를 존중했던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매력군주 정조 그를 더 알고 싶다. 사실 이 주제는 뭐 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3년 전에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제가 그때 특강을 했었던 강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차이나는 클래스가 지금 현재 한 200회 정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한 거죠. 한 그런 강의 프로그램이 매주 이렇게 200주 정도 했다. 이건 뭐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시청률 2위가 바로 제가 강의했던 매력군주 정조 그를 더 알고 싶답니다. 1위는 황석영 선생의 이제 방북기고요. 그 유명한 유시민 작가, 또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님의 강의들이 시청률은 저보다 좀 떨어져요. 왜 그럼 저보다 떨어지느냐? 제가 강의를 더 잘해서냐? 그것이 아니라 주제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조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강의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정조 신드롬 같은 것들이 사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조 같은 군주가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정조를 따라 배우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말이죠. 2011년에 일본 총리가 하토야마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잠깐 집권을 했었는데, 그 하토야마 총리가 이렇게 그 당선되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자기는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와 같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다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딱 나옵니다. 하토야마 총리가 당시 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서론이 한 5분 정도 길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머지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시간만큼의 분량의 이야기를 이렇게 PT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정조 어떤 국왕인가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군복 입고 있는 정조의 모습 보이실 겁니다. 정조 이런 얼굴이었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조 얼굴이 어땠을까? 글쎄, 이 얼굴 한번 볼까요? 이 얼굴은 영조의 그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는 진본이에요. 영조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60이 넘은 영조의 모습이었는데요. 저 눈빛 한번 보십시오. 초롱초롱하죠. 수염도 많이 있고 날렵하고 영조는 그 굉장히 소식을 하고 아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가지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았는데, 정조 초상화가 불에 타서 한 점도 안 남았어요. 조선시대 국왕들 초상화가 다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 초상화를 보관해둔 창고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는데 이제 철종 초상화하고 효명세자라고 정조의 손자, 순조의 이제 큰아들이었죠. 효명세자 초상화 2점만 건졌어요. 철종 초상화는 이제 두루마리로 돼 있던 타 들어가다가 얼굴은 살아남았고, 효명세자 초상화는 이렇게 두루마리를 타 들어가는데 얼굴을 탄 상태에서 이게 건져가지고 안타깝게도 얼굴을 알 수가 없게 됐죠. 근데 이제 당시 실록에 보게 되면 효명세자가 정조의 얼굴을 빼다 박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명세자 초상화가 있었으면 정조 얼굴이 좀 들어왔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의 얼굴이 어쩌면 이리도 나를 닮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거는 이제 그 정조실록 안에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당시 대제학이었던 이만수라는 분이
정조의 일대기를 전기 형식으로 이제 기록해 놨거든요. 그걸 이제 정조 행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조 행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영조의 얼굴을 닮은 것은 뭐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영조 얼굴을 가지고 저희가 정조 얼굴을 이제 화가분한테 그려달라라고 해서 나온 얼굴이 저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얼굴이 정조의 얼굴인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제가 정조 얼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조의 저 군복 입고 전립 쓴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영조의 초상화는 익선관에 골룡포를 입고 있는 모습이죠. 저게 일반적으로 국왕들의 모습이고요. 국왕들 대부분이 저렇게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조선시대 국왕들은 10년에 한 번씩 초상화를 그렸거든요. 이게 이제 늙어가는 얼굴, 변해가는 얼굴을 자연스럽게 이제 담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초상화들은 거의 대부분이 익선관에 골룡포를 입은 초상화를 그리게 했는데 정조는 자기가 왕이 된 지 15년 되던 해였던 1791년에 이렇게 전립을 쓰고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효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실제로 1760년에 사도세자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사도세자가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때 이와 같은 모습의 전립에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렸던 거예요. 사도세자가. 그래서 정조는 아버지가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본인도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한다라고 해서 같이 그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그 군복을 입고 전립을 쓰고 다니는 모습들이 훌륭한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문과 무의 차별을 없애고 문과 무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떤 거는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어떤 것은 좀 덜 발전하고 혹은 어떤 것은 너무 높이 평가하고 어떤 것은 좀 낮게 평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의 제일 큰 문제점의 하나는 바로 문과 무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문반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무반들은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이 혹은 뭐 일반 백성들도 무반이 되는 것은 매우 부끄럽게 여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무인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정조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새가 한쪽 날개로 안 날아가잖아요. 이거 정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합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듯이 수레가 양바퀴로 움직이듯이 문과 무는 함께 발전해야 된다. 바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문과 무의 차별을 없애고 함께 발전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문무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사회 전반의 문제이고 조선사회 전체를 갖다가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정조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초상화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조는 어떤 국왕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런 그 초상화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분이 영조인데 사실 영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 우리 탕평정책 하면은 영조가 처음으로 탕평책을 실시했다. 또 영조 때 실학의 어떤 시작이 전개됐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영조 때 활동했던 실학자들 많이 있거든요. 뭐 반개 유영원도 있고 또 그 후반기에 성호 이익 선생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상공업진흥론자 중에 유수원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실학이 기반이 돼서 정조 때 와서 실학이 엄청 활성화되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던 뭐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뭐 서이수, 이서구, 거기에 더해서 정약용, 이가완, 이승훈,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상 최고의 실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정조 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영조였죠. 그런데 영조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가정사에 문제가 있었죠. 영조가 아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들을 왜 안 좋아했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걸 뭐 딱 하나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글쎄 지금 이 그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이렇게 그 자녀들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영조는 왜 자녀들하고 관계가 특히나 사도세자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까? 아버지가 원하는 공부하고 아들이 원하는 공부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성리학 공부 정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학 공부에 충실하길 바랬는데 이 아들이 말이죠. 효종의 북벌론을 계승한다고 맨날 무예 연습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맞았던 것이기도 하고 아버지는 그 성격이 좀 약간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뭘 일을 시키면 그냥 빨리 탁 처리하는 스타일인데 사도세자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만만디야 만만디 그냥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막 속이 타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사도세자는 막 군대 모아가지고 청나라 공격해서 요동 정벌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그 많은 그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경제를 안정화하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경제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아들하고 또 의견 차이도 많이 하고 또 이 사도세자는 개혁이 좀 심했어요. 좀 과격한 개혁론자 있죠.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갖고 있었던 세금제도 이제 뭐 이게 뭐 자기들 이익에 맞는 뭐 이런 것들 파격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뭐 더 세금 많이 내게 하고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권한 축소시키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도세자가 왕이 되게 되면 그 기득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계속 영조한테 계속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영조는 뭐 여기저기 안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소원해지는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도세자가 요즘으로 치면은 자폐증이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심한 공황장애가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정신적 문제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조는 자기 아들이 국가 운영을 해나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보니까 어이구 이거 자기 손자가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영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적 의리를 위해서 사적 의리를 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의리, 국가 운영을 위해서 사적 의리, 사도세자와 부자의 관계를 갖다가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조도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전하께서 공적 의리를 위해서 사적 의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했거든요. 영조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인 아버지 또 그런 또 이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거든요. 차라리 영조가 그 태종이 양녕대군을 폐위시키고 충녕대군을 셋째 아들이었던 충녕대군을 이제 왕세자 책봉하고 왕으로 만들었듯이 사도세자를 그냥 폐위시키고
어디 뭐 제주도에 그냥 유배 보내서 거기서 그냥 살게 한다던가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뒤주에 갇혀 죽게 한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이거는 뭐 제가 다른 데 강의에서는 전혀 안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누님이 고향 살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하는 이야기인데 현곡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현곡이라고 하는 이 기록은 당시 사도세자가 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 은밀하게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 너희들이 이것을 절대 세상에 공개하면 우리 집이 다 멸문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공개하지 마라. 근데 그 책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책이 1960년대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일제 때까지 해방되고 나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까지도 공개 안 됐는데 60년대 공개가 됐고요.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야 정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요. 비극도. 그래서 사도세자가 이제 몸을 그 뒤주 안에서 작은 뒤주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갇혀 있다가 돌아가셔서 굳은 상태로 돌아가셔가지고 참 그 나중에 염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됐죠. 자, 이런 사도세자의 죽음 때문에 정조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못 될 뻔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 이산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막 신하들이 정조를 갖다가 내쫓고 다른 이렇게 그 종친들 혹은 왕자들 그러니까 뭐 그 사도세자한테도 서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은원군, 은신군, 은전군 뭐 이렇게 있었고 또 그 외에 또 많은 고 학렬의 종친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게 되면 역적지자 불이군왕 팔자흉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역적지자 불이군왕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팔자흉원과 또 8글자가 더 들어간 게 있어요. 16자흉원이라는 건데 태조자손 이 8글자에다가 태조자손 4글자가 더 들어가죠. 그리고 하위여의 누군들 어떠하냐. 그래서 누군들 데려다가 그냥 동궁시켜갖고 영조 죽으면 왕시키겠다. 자기들이 다 뭐 컨트롤하겠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 거기다가 영조가 이제 대리청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동궁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조판서와 병조판서가 누가 되는지 알 필요가 없다. 동궁은 저 사람이 남인인지 소론인지 노론인지 당파를 알 필요가 없다. 동궁은 거기에 더해서 조정에서 하는 모든 논의를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조판서는 문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병조판서는 무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조정의 관료들의 인사권에 일체 개입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 사람이 당파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조정을 해가면서 관직도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국가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죠. 거기에 더해서 조정에서 정책을 만들고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뭐 이런 게 조정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감히 신하들이 장차 임금될 동궁한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정조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그것을 꾹 참는 거죠. 뭐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썼던 책이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 책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4권을 추천하셨습니다. 해마다 대통령이 4권을 이렇게 가을 독서의 계절에 이제 추천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추천된 책이 4권 중에 한 권이 제 책이었어요. 리더라면 정조처럼.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와 관련된 책이 2권이고 역사와 관련된 책이 2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그 홍범도 장군 유해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오셨잖아요. 홍범도 장군 평전
하고 재책하고 이제 두 권이었죠. 거기에 제가 49개의 그 리더십을 정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막 화가 난다고 막 이야기하고 또 뭐 슬프다고 막 뭐 이런 이야기하고 기쁘다고 막 깔깔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압박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분노의 낯빛을 보내지 않고 감정을 통제를 잘했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조는 굉장히 불행한 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조 스스로 그럽니다. 죽기 전에도 나는 평생 집을 잃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고통스러운 죽음을 목격하고 그 아버지의 원한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국가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그러면서도 난 단 하루도 이 왕의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나는 집을 잃은 나그네와 같다. 뭐 이런 참 애달픈 이야기도 하는 분위기도 했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히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왕이 되기 전에 거의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쓴 책이 명의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명의록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동궁 시절에 잠을 잘 때 밤에 반드시 갑옷을 안에 입고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는데 누가 들어와서 칼로 찔러 죽일지 몰라가지고 갑옷을 입고 잠을 잔다.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그만큼 어려웠는데 왕 되고 나서도 정유역변이라고 해서 전흥문이라고 하는 살수와 강용이라고 하는 임금 호위부대 용호영이 있는데 용호영의 군관이 둘이 임금 침정까지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영화 영린이라고 현빈이라는 배우가 해병대 제대하고 나서 처음 찍었던 영화가 영린인데 그 영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조가 어려웠죠. 더군다나 문효세자 자기의 큰아들 또 후궁 사랑하는 후궁이었던 의빈성 씨 이 사람들이 의문의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누가 죽였는지 다 밝혀지게 되는데 왕세자 왕이 가장 사랑한 여인 이런 사람들이 다 독살돼서 죽을 정도로 정조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 또 뭐 할아버지를 상대로 계속해서 동궁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논의 그리고 왕이 돼서도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의 그런 현실들 이렇게 어려운 현실 더군다나 정조 주변에 정조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거의 없었잖아요. 이런 정말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소수의 지지 세력을 가지고 정조가 이제 국가 운영을 해나가는데 개혁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개혁 정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이게 사실 그 정조는 끊임없이 변화, 혁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정체돼 있으면 안 된다. 그냥 전과 동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늘 변화하고 혁신하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뭐 다들 뭐 이렇게 변화 혁신할 생각 하지 않는 거예요. 영조가 말입니다. 당대 최고의 실학자라고 생각했던 반개 유영원 선생의 반개수록을 조종해서 간행하게 해요. 그래서 그 간행된 책을 다 신하들한테 나눠주면서 읽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조가 반개 유영원 책을 읽고 감탄을 하면서 자신의 개혁 정책의 상당수를 반개수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리고 반개의 그런 학통을 이었던 성호 이익 선생의 생각들을 갖다 접목시켜서 바로 국가 개혁 또 정부 혁신 개혁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가는 거죠. 반개수록 보게 되면 정부 기구 내 기구 조정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 편제, 우리로 치게 되면 뭐 지금 행자부, 기재부, 뭐 통일부, 여성가족부 뭐 이런 여러 그 부처가 있잖아요. 그런 부처를 갖다 혁신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내용들까지 당시 반개수록에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정조는 적극 받아들이면서 변화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정조는 늘 신하들한테 변즉통, 통즉구, 이게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변화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상하사방 균제방평 8글자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조가 저 8글자를 자기가 친필로, 정조 진짜 명필이거든요. 딱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족자로 만들어서 자기 방에다 딱 걸어둔 거예요.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 상하, 위아래, 사방, 동서남북 전체가 균등하고 가지런하고 그래서 바야흐로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21세기 사고에 바로 뭐 보편적 복지 혹은 평등 뭐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 개념을 이미 정조는 200년 전에 갖고 있었던 거죠. 요즘 2030 세대에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누군가 뭐 특정한 힘에 의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뭐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거 이제 좋아하지 않잖아요. 정조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권력의 찬스, 혹은 뭐 이 금력의 찬스 이런 것들 아니라 지역 차별도 없애고 신분 차별도 없애고 그래서 새로 만드는 법과 제도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백성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주고 그로 인해서 평등적으로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혜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탁 써가지고 걸어놓은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시장님들까지 또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 다 저 정도 글자 써갖고 집에다 걸어놓고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늘 새기면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저는 이게 정조의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이념 갈등이 지금 심해요. 종교 갈등도 심하고 예전에는 종교 갈등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종교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이런 게 심해지죠. 이런 걸 이제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그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있었던 이념 갈등의 수준과 조선 후기 사회에서 그런 문화의 어떤 갈등, 사상의 갈등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조선 후기는 주자 도통주의의 시대입니다. 주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시대죠. 그래서 아니 왜 주자만이 절대적으로 옳으냐?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주자와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는 거예요. 사문난적으로. 사형내로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런 시대에 정조가 이야기하죠. 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과거 국사 시간에 배울 때 조선의 국가 이념 뭐라고 배웠어요? 숭유억불 딱 배웠잖아요. 유교 숭상하고 불교 억누른다. 그런데 왕이 불교의 자비가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 포용해 주는 거야. 양명학 당시 사문난적이라고 했거든요. 사문이란 뭘 말하는 거냐? 공자를 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를. 사, 이을사, 문, 주나라의 문왕을 말하는 겁니다. 공자 그랬거든요.
내가 문왕을 계승한 사람이다. 내가 곧 사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를 말하는 건데 공자님의 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조가 아니 내가 양명학 공부해보니까 양명학에서 말하는 지행합일은 정말 훌륭한 거다. 조선의 선비들이 마땅히 지행합일을 해야 한다. 내가 양명의 문장을 읽어보니 아이 고금의 제일이더라. 이렇게 훌륭한 문장이 어디냐.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양명의 문장을 읽어봐라. 양명학 공부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자 도통주의 시대에 불교 높이고 양명학 포용하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국왕이 이러는 거야. 국왕이. 그러니까 시대의 이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노장사상 정말 호연지기 키우는 데 좋다. 하다못해 서학 군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야훼밖에 없잖아. 예수님밖에. 그죠? 그런데 군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의 다양성,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왜 생각이 다를까? 저 다른 것을 우리가 함께 포용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거죠.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 틀리다고 생각하고 막 배척하고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조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다양한 문화의 사상들, 이데올로기죠. 이게 뭐 사실 철학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폭넓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함께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조 때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사중지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관료들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비록 사적인 것으로 출발하나 반드시 그것을 공적인 것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경들은 말로는 공적인 걸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다. 어떤 것이 올바른 일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지사, 공적인 것에 사적인 감정을 넣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사적인 가운데서 공적인 것으로 연결해서 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조가 이 공직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글쎄 뭐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정조 혁신 정책 중에 하나가 지방 관료들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를 우리 역사에 처음 시행을 합니다. 중앙 관료들은 급여가 나갔지만 지방 관료들은 급여가 안 나갔어요. 급여가 나가는 사람은 수령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2호 예병 형공 서리들 실제 일을 다 담당하는 지방 관료들 돈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방관아 인원이 무슨 뭐 6명, 이방 1명, 호방 1명, 예방 1명, 병방 1명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한 뭐 1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고을 같은 경우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고 큰 고을들 예전에는 고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양주에 소속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양주 크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양주 같은 경우는 뭐 한 400명, 500명쯤 되는 인원이 있는 거죠. 인구가 글쎄 대략 한 5만 뭐 많으면 한 10만쯤 되던 그 거기에 10만 정도 되는 고을에 공무원이 한 500명쯤 되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가 105만쯤 되나 아마 105, 대략 그쯤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명에 3,000명하고 10만 명에 500명하고 비율로 치면은 조선시대가 공직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때. 근데 그 공직자들한테 급여를 10원도 안 줬다. 어휴, 얼마나 부정부패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정조는 그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모든 고을
그 서리들, 공직자들한테 급여를 주는 새로운 제도를 혁신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제 그걸 실험하고 전개하고 8대 보급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뒤에 이제 순조, 헌종, 철종 이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밀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1762년 진주 밀란부터 시작해서 그 해가 막 철종 때 온 나라가 밀란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은 뭐 꼭 철종만의 잘못이라기보다 당시 기득권들의 잘못이 더 컸죠. 종종 공직자들 대상으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손상이카 해야 된다.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을 윗사람이 좀 덜 갖고 아랫사람들에게 이익을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상 했죠. 이 윗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조의 생각입니다. 아니, 자, 보세요. 이렇게 정조가 남들에 대해서 베풀려고 하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더욱더 존중받고 관료들도 이런 정조를 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조 정말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검소한 사람입니다. 이 사회가 정조 때 말이죠.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 물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어려웠던 내용이 뭐냐? 외제 물품 선호도가 아주 심했어요. 사치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숙종 영조대 사치풍조 만연이 심각했어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박지원 선생이 쓴 열하일기 한번 읽어보세요. 열하일기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돈 벌어갖고 중국에서 비단 수입해다 쓰고 머리 가채 쓰고 뭐 모자 쓰고 이런 거 외제 물품 때문에 그냥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고 써놨어요. 지금도 우리 보면은 막 그냥 외제 물품 막 넘쳐나잖아요. 고급 승용차에 뭐 고급 옷에 뭐 이런 것들. 근데 정조가 이런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임금이 먼저 검소한 행동을 합니다. 무명옷을 입어요. 비단옷 입지 않습니다. 정조가 이야기하죠. 나는 평생 비단옷은 2벌밖에 없었다. 골룡포와 강사포밖에 없었다. 골룡포, 강사포는 임금 공식 옷이에요. 공식 옷, 나머지는 다 무명옷이야. 정조가 왕이 된 지 6일 뒤에 신하들 앞에 선언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2끼만 먹겠다. 한 끼당 반찬 5가지 이상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도 빨아 입어요. 임금이 빨아 입고 또 맨날 무릎 꿇고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무릎 꿇고 있는 게 이제 버릇이 된 거야.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 꿇다 보니까 여기 무릎도 막 해지고 버선 끝도 엄지발가락이 있는데 막 해지고 옛날에 발톱도 잘 안 깎았으니까 해지고 그럼 구멍 나잖아요. 이런 구멍 난 부분들을 갖다가 꼬매서 버선 신고 바지도 입고 계속해서 단청도 칠하지 않은 작은 집에서 거처하고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을 갖다가 왕실 재산으로 두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국가 예산으로 호조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군부일체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 제 후배가 저한테 고종과 명성황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종하고 명성황후가 정말 나쁜 짓을 좀 했다. 많이 했다. 왕실 재산을 국가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고리대금으로 빌려줬다. 그래서 새해 예산 편성되면 그 고리로다가 돌려받고 또 가을 돼서 또 고리로 빌려주고 그랬다. 정조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왕실 재산을 계속 조정으로 보내줘서 그걸 갖다 백성을 위해서 쓰게 했다. 이게 두 사람 엄청 차이였다. 제가 그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정조는 이렇게 아끼는 돈을 가지고 이제 조정으로 넘겨주고 더군다나 임금이 저렇게 검소하게 하니까 왕실에 있었던 뭐 왕비부터 후궁들, 궁녀들, 조정 관료들 그 조정 관료들의 부인들 종경 부인부터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에 종구품 관료의 부인인 유인까지 다들 검소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금이 저렇게 검소한테 막
고위 관료들이 맨날 중국서 수입한 비단 옷 입고 폼 잡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국부가 나라의 재산이 이렇게 중국으로 건너가지 않고 그 내부에서 이제 많은 재화가 유통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서 경제력이 확 성장을 하게 됐던 거죠. 물론 요즘 시대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뭐 FTA 시대에 아이고 뭐 옛날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시대하고 그때 시대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 대상이 중국밖에 없고 일본은 실제 그 밀교육, 예. 그래서 부산 그 소위 말해서 동네 앞에서 밀교육하는 정도 수준이지 공식적인 교육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게 될 때 군주의 저런 실천력들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정조 침전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창경궁 영춘전인데 여러분들 여기 언제든지 가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고 있는 저 왼쪽에 작은 방이 정조의 침전입니다. 자, 이제 정조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신하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내용이죠. 여기 화면에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창덕궁, 창경궁 모습이죠. 동궐도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 경복궁은 북궐이라고 하고 창덕궁, 창경궁은 동궐, 그리고 경희궁은 서궐 이렇게 불렀죠. 여기 안에 이제 규장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규장각 지금 이제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이 규장각을 정조가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1781년 정확히 정조가 왕이 된 지 5년 되던 해였어요. 그때 5월 달에 창덕궁 뒤쪽에 꽃이 너무너무 많이 피어 있었죠. 그때 정조가 여기 딱 와가지고 한 신하를 만납니다. 그 신하가 표암 강세왕이라는 분입니다. 정조의 초상화도 그려주고 당대 최고의 서예가이기도 했고, 표암의 제자가 단원 김홍도인데 표암은 남인이었는데 표암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뭐 이제 단원 김홍도라든가 아니면은 다산 정약용 이런 사람들도 다 표암하고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학문적 능력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어요. 정조가 표암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표암, 내가 조금 전에 굉장히 좋은 글을 읽었는데 이 글 내용을 표암의 글씨로 받아서 병풍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읽고 싶습니다. 그러니 표암이 글을 좀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표암, 글을 써주고 저랑 노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저랑 놀고 글을 써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임금이 갑자기 놀자고 하니까 표암이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답을 못했죠. 갑자기 저한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와갖고 김준혁 교수 나랑 오늘 좀 놉시다라고 하면 제가 갑자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잘 못하겠죠. 저는 대통령 지금까지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정조가 대답도 하지 않은 표암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나랑 놀고 싶은 계획으로 나랑 가서 놉시다 라고 하더니 규장각에 있는 신하들 다 나오라고 합니다. 다 나온 인원이 총 33명이에요.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정조가 창덕궁 뒤에 옥류천 계곡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옥류천이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한 지 한 10년쯤 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여기 개방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희 수업하셨던 선생님 한 분이 규장각 관장이셨어요. 문화재 위원장, 사적분과 위원장도 하시고 규장각 관장도 하셔갖고 저희 수업 듣는 대학원생도 되고 여기 한번 쫙 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 주암루도 올라가 보고 옥류천 계곡 돌고 환상적이었죠. 정조가 표암 강세왕과 나머지 32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옥류천 계곡 들어가기 전까지 저 옥류천 계곡은 조선시대에서 국왕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오로지 국왕의 전유 공간입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때 처음으로 신하들과 함께
저 공간을 쓰기로 결정하고 함께 산책을 한 거예요. 제가 아주 우연하게 표암 강서양의 문집을 읽다가 저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일이? 저는 저 창덕궁 옥류천 계곡이 신하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공간인 줄 사실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그 문집을 읽고 나서 나머지 5문집에서 봤던 기억이 나서 쭉 보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표암이 호가 유원기라고 하는 임금님을 모시고 저 유원을 거닐었던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에 조선 역사상 최초로 내가 임금님을 모시고 저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나의 후손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글을 남긴다라고 써놓습니다. 정조가 같이 산책을 해요. 산책하면서 설명합니다. 여기 정자는 언제 만들었고 여기 꽃은 언제 이때 피고 여기는 언제가 더 좋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규장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저 앞에 있는 부용지에서 신하들하고 함께 낚시를 해요. 함께 낚시하고 그 낚시 끝나고 나서 함께 연회도 베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공간을 이제 5월과 9월에 함께 산책을 하자. 해마다. 그래서 저 공간은 나의 공간이 아니라 바로 신하들과 함께 쓰는 공간이다. 선언을 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 참 리더예요. 자기의 것을 함께 사용하게 하는 사람들. 맹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맹자가 백성들은 임금의 정원을 함께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임금의 정원을 더 넓혀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런데 임금이 자기의 정원을 자기만이 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그 정원을 더 작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임금의 모습을 비난하죠. 리더가 올바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조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신료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군주가 신료들과 백성들의 지지받지 않고 어떻게 개혁정책 해나가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것을 주어야죠. 함께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관료들에게 저 공간을 함께 내어줌으로써 350년 이상 임금의 전유 공간을 함께 쓰게 함으로써 정조는 그들의 지지를 받고 그 속에서 백성을 위한 개혁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정조는 신하들을 포용하는, 저는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포용하고 어우러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활쏘죠. 그래서 고풍이라고 한 거예요. 저 고풍이 도대체 뭔 말인가? 옛날에는 이런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다. 고풍, 예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풍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야. 정조가 이 아름다운 풍속을 오늘날 다시 재현하겠다. 그래서 신하들하고 활쏘면 여기 보이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족자로 되어 있는 내용이 다 100% 정조 친필입니다. 별군직 5위상이 몇 발을 써서 몇 발을 맞췄는지 임금이 다 써주는 거야. 임금이 써주고 맨 끝에 탁 사인, 수결 쫙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실에서 회식할 때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다시 싸가지고 집집마다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록 당파가 달랐다 하더라도 사도세자를 죽였던 당파가 노론이었다 하더라도 그 노론이 이제는 자기가 모시는 국왕 정조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예우해주고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애정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람과 함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조가 갖고 있었던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조의 진짜 소통.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정조를 공부하게 됐느냐. 제가 대학원 입학해서 처음부터 정조 공부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당시에
일제시대 항일 독립운동사 이거 전공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 시절이 또 그랬거든요. 90년대 중반이 독립운동사 전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는데 수업 듣다가 규장각에 있는 그 자료를 갖다 해제하는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주 우연찮게 정말 정조 때 간행된 책을 해제를 하게 된 거예요. 보다 보니까 정조가 이거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정조 관련된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자기를 높이려 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미천한 마부에게라도 이놈 저놈 하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완전 꽂힌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낮추고 저놈 안 돼, 뭐 수준도 안 돼, 배우지도 못하고 막 재산도 없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낮게 하면서 내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조는 그 미천한 마부에게조차도 이놈 저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예요. 당시 가난한 백성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지금도 뭐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 시절에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잘못된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1심 수령이 판결한 거에도 잘못되고 2심 바로 관찰사가 판결한 내용에서도 잘못돼서 마지막에 3심으로 이제 사형 판결이 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군주들은 관찰사가 올린 판결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놈이 누구누구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형, 유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조는 가명에서 올라온 판결문을 경전대하듯 읽었다는 거죠. 공자님 말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경, 시경, 서경, 역경, 삼경과 춘추, 예기, 악기 이런 책을 읽듯이 그렇게 참 경건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앉아서 읽다 보니까 판결문 내에 잘못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억울한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거죠. 내가 억울한 백성을 살린 것이 150명이 넘었다. 이들은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잘못된 걸 발견해서 새롭게 사람을 살리게 됐다. 그래서 정조는 서얼들도 노비들도 다 인간이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느냐. 이 세상에 노비보다 슬픈 존재는 없다. 고로 마땅히 노비는 혁파되어야 된다. 정조 즉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서울제도 없애는 거잖아요. 서울도 다 문과시험 볼 수 있게 만들고 정조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정책이 조선에 있는 모든 노비를 없애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셔서 그게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죠. 정조는 백성들 모두가 지식을 갖고 똑똑해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정조가 훈민정음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제가 맨 먼저 세종과 연관성을 이야기할 때 훈민정음 이야기했지만 정조는 국가가 새로 만드는 법전, 여러 가지 내용들,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반포를 해요. 그러면 백성들은 훈민정음을 통해서 아, 국가가 이런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국가가 이런 법을 만들었구나. 아,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런 법이 백성들인 나에게 유리하구나. 아, 이것들을 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백성들을 억누르던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균등한 사회로 발전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 공직자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정조처럼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고 보다 변화,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그러면서 창조적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바로 지역 자체의 발전만이 아니라 그 지역과 지역의 연관성, 연대성 통해서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지식 콘서트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초청을 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나와서 고양 시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